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수업인데요. 지난주에는 아마 전체적인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었고요. 아마 제가 그 현대미술의 그 시점을 어디다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는 아마 애매하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미술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인상주의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인상주의부터 지금 역사적인 흐름에 인상주의부터 이렇게 흐름을 훑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뭐 유명했던 화가들 아니면 거기서 나타났던 디자인 측면들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인상주의에서 특징적인 것들은 무엇이고 또 인상주의에서 화가들은 어떤 화가들이 많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 인상주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상주의다 하면 어느 시점부터 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 뭐 19세기에 와서 이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변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인상주의부터 이 현대미술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잡고서 이렇게 현대미술의 시점을 여기다 두고서 시작해서 인상주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법들, 그래서 인상주의도요. 뭐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났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거는 아마 인상주의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얼굴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수업으로 바로 하고서 제 얼굴은 끄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인상주의, 뭐 인상파 뭐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인상주의가 나왔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 신곤존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해서 19세기 중후반에요. 프랑스의 사회 모습을 담아내려고 한 학파예요. 그래서 대략 시기적으로 본다면 1863년에서 1890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제 인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미술과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이런 미술사조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파는 이런 인상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작업한 그런 예술가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인상파, 인상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런 인상주의 이것들을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와 이전의 예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그렇다면 뭐냐면요.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술하고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런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이 인상주의, 인상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 인상파 이런 전통적인 해학 기법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에서는 이런 색채, 색조, 이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그런 미술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우리는 보통 인상파, 그리고 이들 작가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색채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색채 아니면 톤 그런 순간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게 이 인상파주의 사람들, 작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 똑같은 그 위치에서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의 빛, 점심의 빛, 저녁의 빛 그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연구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 화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봄에 꽃이 피는 거하고 가을에 피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 다르는 것처럼 이렇게 빛하고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해서 나타난 그런 그 화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요, 인상주의의 이런 태동할 당시는 현대와는 좀 달라서요, 관영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의 전래매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살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살롱은 한 해에 한 번만 딱 개최합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단 한 번, 한 해에 한 번 개최하는 그런 발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는 이런 하단도 각 경향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대립이 현저해지고요. 살롱 중에서도 이런 보수적인 세력은 1863년에 혁신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낙선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이 1874년 4월 25일 미술 평론가,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로이라는 사람이 비평가로 이제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이제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르로이가 파리의 전시에서 비판적인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래해서 오늘날 서양 미술사에서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사조를 그 현대 미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이런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이런 미술 양식, 즉 빛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깊이 없는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사물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또 이런 색채 표현에 있어서 시각적인 이런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이런 색채 분할법을 연구를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인상주의에서. 그래서 이 빛하고 색하고 이 발전된 거, 이런 기법에 대한 연구들은 아마 인상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은요, 전통적인 그림의 그런 주제,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동기와 대상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은 이런 사실주의 미술처럼 도시의 일상뿐만 아니라 프랑스 시골, 특히 이 프로방스 지방의 그런 햇살 아래에 수시로 변화하는 이런 풍경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 합폭에 뭐 음악으로서 생동감 있게 친근감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인상주의 화가는 이런 빛색 조화, 그 다음에 대상과 면의 구성,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갱, 고흐, 세잔, 이런 후기 인상주의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또 프랑스에서는 이런 야수파, 독일의 표현주의, 이런 현대 미술을 형성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찍게 되게 된 게 이 인상주의, 인상파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회화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이런 고유색을 부정하고요, 광선에 따른 순간적인 색채, 또 형태의 인상을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색들, 그것들을 즉각 생각해뒀다, 그것들을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상주의가 대두된 이런 배경, 또 이것들은 이런 사진의 발명, 또 일본의 우키요아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튜브 물감의 발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회화적인 특징, 또 이런 빛,
자연광의 순간적인 포착과 표현, 또 색채 분할법 사용, 그리고 근대적인 시민 생활을 소재로 해야됐다는 것이 이 인상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작가들을 보면요, 이 마네,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 세잔, 방고흐, 고갱, 세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상주의의 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은 이 마네하고 모네의 아마 작품으로 해서 수업이 이 1차시 수업은 아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이 마네는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예요. 그래서 19세기 이 현대적인 삶의 모습에 접근하려 했던 화가들 중에 하나고, 이 시대적인 화풍이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전환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이 그 마네, 이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이 마네는요, 사실주의자인 동시에 인상주의 문을 연 화가라는 거죠. 또 쿠르베, 그 사실주의의 그 쿠르베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 눈으로 본 세계만을 제어하는 이런 사실주의, 이것들을 과감한 이 색이요, 색으로 통해서 생생하고 거친 그런 세계의 사실성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진실성,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술가는 이 현실을 순화시키고 이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마네는 이런 일상생활과 같은 삶의 단편적인 것을 이 스냅사진과 같은 가치 없는 일상, 이것들을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해서 이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상주의 역사에서요,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 누구냐? 마네입니다. 왜 마네냐면요, 1863년에 이 풀바두의 점심, 이게 이제 풀바두의 점심인데, 이게 이제 낙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낙선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시대의 배경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왜 비판적이었냐면요, 이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것이 이 낙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나 신화와 같은 이 먼 세계의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 아니면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평범한 도시인의 소폭 나온 장면을 그린 것이 이 낙선의 이유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그 신화나 역사나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의미를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좀 너무나 사실적인 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 막 언급되는 요점들이 있어요. 비판의.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사실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시선이에요. 보통 우리 회화에서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선이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또 그 당시에서 낙선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만이 뭐냐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 이전 그림들은 붓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마네는 붓자국을 터치가 이렇게 율동감 있고 이렇게 그런 그 생동감 있는 이런 붓자국을 겨냥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붓자국 때문에 작가의 감정하기가 쉬워져서 도리어 가치가 올라가고, 이때만 해도 이 프랑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좀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뭐 하면 못마땅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 지금 마네의 풀밭의 점심 식사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 이거는 1500년대에 그린 거예요. 이 전원의 합주라고 지오르지오네라는 사람이 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하고 이걸 비하면 이렇게 시선들이
다 아래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보여주질 않고요. 그리고 이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굉장히 예술적이라는 거죠.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런 신화적인 이런 이미지를 줬다면 이 만의 작품은 극히 평범한 이 소풍 피크닉을 가서 이 여자가 옷을 벗고 거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시선이 관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시도를 했어요. 인상주의에서는. 이런 평범한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시도를 해서 이제 인상주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해의 풀밭 위의 점심 이런 구도와 비교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팔의 원작, 동판화로 만든 그 애칭으로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런 그 오른편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누운 신은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굉장히 신화적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런 그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했다면 이건 너무 사실적이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이 너무 밋밋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근육질적이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섬세하게 그렸다면 지금 이 그림은 근육질이 뭔지 무슨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밋밋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일반인들이 이 점을 눈에 거슬리게 볼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평범함이 만해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를 유시한 이론가들은 마네가 그림을 그림답게 그렸다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추켜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림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렸다. 즉 아주 평면 그 자체로 했고 굳이 그런 3D 입체적인 그런 환영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또 이 인상주에서는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입체감 없이 평면적으로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순수회화라는 말의 기원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회화만의 특징 이외에도 다른 효과는 이런 배제한 그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처럼 볼륨이 있으면 안 되고 문학처럼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고 건축처럼 공간감이 느껴지면 안 되고 음악처럼 소리와 시간이 느껴지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화상 추구가 오늘날 추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미술은 어렵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게 이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에는 이 세잔의 풀밭 위의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네의 풀밭 위의 아침이고 이거는 누굴까요? 피카소죠. 피카소의 풀밭 위의 아침이고 또 이거는 알랭 자케. 이제 한 70년대 와서죠. 60년대, 70년대 그때 와서 비슷하게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풀밭위의 점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작가들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법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구도도 다르고 굉장히 똑같은 주제지만 풀밭의 점심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변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만해는 이 올랭피아를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뭐냐면 굉장히 밋밋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또 이제 이슈화가 된 게.
그래서 만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반항기가 있었는지 그 올랭피아에서는 아예 이 매춘부를 등장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루드화를 그리니까 이제 그 매춘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춘부가 아닙니다. 이 모델이에요. 전형 만해의 전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양 전통회사에서 루드를 여기까지나 여신, 즉 비현실의 존재를 그린 것인 거죠. 사람의 나체가 아니라 사람의 나체가 아니니까 부끄럽지가 않다. 하지만 만해는 그냥 아는 지인을 모델로 세워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해는. 또 이 모델도요. 이 빅토린 메랑은 이 하가 지망생이었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여자가 실제 여자라는 것이고 올랭피아라는 이름을 왜 그랬냐면, 올랭피아라고 그 당시에는 이 매춘부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매춘부가 아니었나 하고 짐작을 한 건데, 사실은 매춘부는 아니고 이 사람도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림 속의 여자가 굉장히 거만하게 날 째려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후대 학자한테는 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는 연극성을 제거한 것처럼 평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내 눈을 마주보지 않고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걸 우리는 보통은 연극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 이전 회화에서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마치 관람자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려졌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보기 좋게 그려진 그림은 한마디로 보는 사람 비 맞춰 보려고 그린 그림을, 등장인물을 정면을 노려보도록 그리지 않는다. 화면 먼 곳에서 보거나 화면 속 다른 사람과 눈길을 주고받거나 정면으로 관객을 바라보도록 그려졌다면 상냥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그 올랭피아. 사실은 그림을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입체적이면서도 하는데, 이 여자는 너무나 누드 사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혹하게 정면을 보면서 관객을 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랑은요, 남장을 하고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페인 가수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상적인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투사의 에스파다 복장을 한 메랑, 아니면 철학자 베라스케스의 베니푸스 이런 것들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또 세잔의 작품이에요. 세잔의 작품을 비교해서 이 메랑의 우리 지금 작품들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해의 작업실의 점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일상적인 이런 표현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만해의 그림이 특징으로 여겨지는 건요, 초상화에서 인물의 그런 내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차적인 용서인 이 정물에서 테크닉을 보여줄 뿐 인물의 정물화 같이 그려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만해가 새로운 근대성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인의 감성 그대로 초상을 그린 것이라는 거죠. 왜? 도시 사람들은 무덤덤하고 그냥 지나치며 가끔 바라볼 뿐 타인의 감정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해는 바로 이 무심함, 냉담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쿨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감정이 결여된 것으로 볼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런 쿨시크한 이런 표현은 오늘날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70년대쯤 나타난 이 도시의 대중들의 분위기가 미국, 프랑스에서는 1860년대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867년 프랑스 정부에서 이 멕시코 황제가 즉위시킨 막시말리아노 1세가 베니토 후에르스 멕시코 대통령에 의해서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막시밀리아노 1세를 외면하자 마네는 1868년에 이를 비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상에서 막시밀리아노 1세의 사형을 지평하는 군인의 복장이 묘하게 프랑스군 복장을 닮았다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멕시코 황제 막시밀리안의 처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위에 있는 거는 또 이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합작들을 많이 이제 그렸다는 거죠. 또 이 마네는요,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에드와르 마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도심의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세련된 화법으로 포착해서 그린 화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에 이런 시인, 샤들 보르레드, 소설가 에미졸라, 작곡가 자쿠 호펜바우어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해서 그늘과 대비되는 밝은 햇빛, 검은 색조를 활용해서 사물과 사람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네는 이 1881년 파리의 아름다운 여인 4명을 모델로 사계절을 그리려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만 그리고 1883년 51세에 타계했다고 합니다. 또 1881년 이게 이제 그 봄이에요. 완성된 봄은 유명 여배우 드마르시의 옆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잡아낸 것이 또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예쁜 꽃장식을 달고 꽃무늬 드레스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1881년에 마네는 이런 섬세한 붓터치, 풍부한 색감 이런 것들이 봄 기운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했다는 거죠. 또 1882년에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이런 미술 공모전에 파리 살롱종에 처음 출품한 작품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이 그림이 약 732억 원의 미술계에 사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제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우리 이 그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예술의 전당에 이 만회전 왔을 때 봤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160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제 키만 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근데 이미지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봐서 보니까 이 빨강 레드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은 이 인쇄해서 아마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특이한 초상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리 부는 소년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빅토린 그 로랭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네는 피리 부는 소년을 모델로 쓰지 않고요, 이 모랭을 모델로 삼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랭은 마네의 모델 중 한 명으로 올랭피아, 풀바디의 점심 이런 여성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마네는 모랭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마네는 이 그림에서 노랭의 몸과
섹시한 그런 것들을 감춰놨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남성같이 보이잖아요. 숨은 진실을 알기 전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모랭이라는 여성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죠. 여성성은 사라지고 사춘기 소년의 모호한 성장을 느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모랭으로부터 섹시한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마네의 그런 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드로 모랭을 그리는 대신 마네는 의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모랭을 자신의 가정생활에 편입시키려는 마네의 욕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네의 그런 심경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배경 없이 인물만 등장하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초상화 규칙을 위반한 결과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선이에요. 이 소년의 시선. 왜냐하면 이 소년의 표정은 관객에게 모호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시선과 표정은 노랭을 모델로 그린 다음 이 거리의 여가수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파리를 입에 대고 부는 모습은 순간의 행동을 포착하려는 마네의 특유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동작이나 행동의 통제를 미덕으로 생각한 마네의 취향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네의 조형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소년, 광대, 하층민. 그래서 피리를 연주하는 열정과 감흥이 없고 관례적으로 기대하는 주제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언금법, 명암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감, 해학적 사실에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의 조형적인 의도는 뭐냐면 이런 검은 라인이에요. 빨간 바지인데도 이런 검은 선. 그리고 사라진 현실을 조형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는 거고, 그 겹쳐진 왼쪽 팔, 왼쪽 팔과 검은 의상, 또 한영의 창조, 현실적 시각적 현실에 모살하고 하는 이런 전통 화법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주아의 행동 양식 비판을 했고 문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림 자체를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피리 부는 소년이고요. 이거는 이제 1600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전이죠. 유화를 그렸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 작품들을.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색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혀 다르죠. 네. 또 여기서는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입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은 마네가 그의 최후의 대작을 만들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이 화가의 모든 테마는 여기서 한 번에 장대하게 종합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성, 세련된 구조, 그 다음에 탁월한 기법, 빛나는 색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림 세계의 강조. 이는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미술의 사회적인 소외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마네의 축약된 기법을 보여준 거죠. 이 부분은 마네 그 축약된 기법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 당시에 이런 뒷모습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화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화된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네에 의해서 모네입니다. 모네는 이 풀밭의 점심 식사를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이미지에 맞게끔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풀밭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래서 만해 작품이고 이건 고해 작품입니다. 부르주아의 평범한 일상을 화복에 담은 것입니다. 만해의 그런 풀밭의 점심에서 큰 감명을 받아서 그리게 되었죠. 그리고 까미와 크루베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루베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청난 이런 혹평을 하고 모네는 이에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네는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을 위해서 작은 습작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 스케치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낙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때만 해도 옛날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그린 여러 가지 스케치와 이런 습작을 종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인상, 해돋이의 작품입니다. 그의 대표작이자 인상파 이름의 기원이 된 이 인상해돋이죠.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도 클라드 모네의 작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런 인상 해돋이 작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에 대한 비평문에서 비평가들이 루이 브러스는 인상 해돋이의 스케치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전시에서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상주의들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인상파가들조차도 빛의 변화를 표착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대상 자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주의 한계를 지각하고 화풍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인상주의 화풍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시작하고 인상주의를 끝까지 지킨 실로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오늘날 인상파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작품의 대부분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 모네와 마네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네, 마네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 철자도 모네와 마네 한글 차이로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네 생전에는 이름이 유사한 데다가 동시대 같은 분야에서 활동했던 모네와 마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네는 처음에는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모네에 혼동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모네를 만나고 가까워진 이후로는 평생 동안 그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일상을 밝고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내 행복을 그린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르누아르하고는 평생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르누아르가 후기에는 인상파 풍을 벌이긴 했지만 인상파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어려운 시절을 동고동록한 좋은 친구 사이였다고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그림과 꽃 이외에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 그래서 프랑스 인상파가 그 모네는 70이 넘는 노구에 햇살이 연못에 반짝이는 지베르니 정원을 바라보며 할 말입니다. 모네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연과 버탕가구 인상파 화가의 정점이었고요. 동시에 20세기 추상 미술의 선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네의 수련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베르니 이 프랑스 노르망디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정원은 전 세계 그 미술 애호가들의 화가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당대에서 오늘날까지 수만 명의 관광객이 그 방문하는 이 문화 명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못의 달이에요. 미술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 사전은 프랑스 인상주의입니다.
아마 미술의 역사상에서 그 19세기 근대 미술에서 20세기 현대 미술에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 그림을 인상주의 창시자며 완성자로 불리는 이 모네가 59세에 그린 거리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모네는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상을 연못 그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50점인가 무슨 거의 한 300점 그 정도로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그는 왜 연못을 그린 걸까?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믿음으로 평생 빛을 연구하갑니다. 그래서 떼약볕이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할 정도로 철저한 외광파였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빠른 분놀림,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의 완성된 게 없었죠. 그래서 그의 주제는 언제나 빛이었습니다. 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모네는 평생 생강을 따라 이사를 다녔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파리 외곽의 지베르니였습니다. 모네는 죄송합니다. 이 빛은 곧 색채다는 믿음으로 평생 빛을 연구한 화가예요. 그래서 그 물도 좋아했지만 그 연못, 이 사람은 이 정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 가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43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모네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베라 아내가 남긴 두 아들, 두 번째 부인 알리스, 6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들을 두고서 1번씩 다리가 있는 정원과 연못을 가꾸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못, 수련 연작들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지베르니의 수련의 연못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련 연장을 계속 그려서 한 250편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생트 아르데 테라스입니다. 창문을 열고 보면 그 뒤에 이런 배경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예쁜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인상주의화의 모든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한 빛의 분포, 그 다음에 장면을 활력 있게 만드는 불규칙한 붓의 자국, 선명한 색채, 강렬한 색채. 이게 이 관람자의 등장인물의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동참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양산을 쓴 여자와 검은색 양복을 두르는 이 바다, 그 다음에 테라스 바닥, 녹색 울타리, 두드러져 보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2개의 깃발이 시작되는 색채의 사용 방법입니다. 두 깃의 수직성은 마치 이상적인 테두리처럼 인물들을 관람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수평적으로 3등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다음은 이 정원의 여인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실에서 사소한 그런 수정을 한 것을 제외하면 이 그림은 전적으로 야외에서 제작한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출, 또 유명하죠. 햇빛과 기후, 분위기의 색깔에 뒤섞여서 아침바다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을 그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의 현상에 실제로 눈에 어떻게 보여진가를 기록하려고 했대요. 잔잔하게 출렁이는 파도의 움직임과 빨간색,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가 어우러진 하늘, 대기, 파도, 배, 보트에 반영된 섬세한 색깔들과 빛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경을 그리려기보다 자기 눈에서 느껴지는 세계, 그런 감흥인 이런 인상을 그리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지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걸작을 통해서 모네는 특별한 색채 분위기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회청색 언덕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발의 다리, 요것들은 이 섬세한 구성과 조화로운 이런 색채 부여의 모네의 초기 작품 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빛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민감한 사진기 인상을 남기듯 이런 눈의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색, 뭐 이런 그 색사진을 뜬 겁니다. 이거는 그 부인하고 아이, 까미유의 부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아르장테유의 달입니다. 그래서 묘사된 장소는 둥근 나무에 조화롭게 그 열지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룻배, 그 다음에 서민들의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원의 여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네는 젊은 시절 색채 위에 작용하는 빛의 효과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작품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굉장히 크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찬입니다. 이 시기에 그 모네는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중상층의 생활을 이루고 또 여유로운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예술가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네의 부인인 카밀이 전통 그 일본의 전통복을 입고 우키요에로 만들어진 일본의 부채들이 배경으로 늘어져 있는 방에 서서 이국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깃발로 장식된 몽토르게유 거리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 모네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축제일의 거리 분위기, 다채로움의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그럼으로써 깃발과 색채, 거기에 나타나는 회화적인 통일감, 이것들을 융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파라솔을 든 여인, 양산을 든 여인입니다. 양산을 쓰고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이 까미의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죽은 첫 번째 부인의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작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부인 까미유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 재혼을 하면서도 그 까미유를 연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표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의 표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수련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선명한 색채, 거기다가 보색 대비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꽃들이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모네는 인물의 얼굴, 나무, 꽃잎, 줄기를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지 않았고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실루엣 같은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 사람은 오직 그 순간의 색채를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하풍, 이것만 순간과 찰나를 담아내는 그런 기법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런 그 학과 직업 모델로 만든 사이인데 굉장히 사랑에 빠졌고요. 나중에는 이제 일찍 죽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주제로 해서 평생 까미를 사랑하는 이런 모델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두 번째 아내도 까미를 질투해서 그녀의 사진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림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지역을 해서 풍경화를 위해서 여행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세느강의 노을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원입니다. 지베르니 정원.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이제 여행을 못하지만 이게 너무 잘 해놔가지고요. 여기가 여행지로 아주 굉장히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이 정원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네, 1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